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편 금융상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체국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우체국의 업무가 뭐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편 업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융 업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에는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업무에는 예금과 보험이 있다. 이제 뭐 중요하게 우리가 글자로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요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우편,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제 요 우편 업무예요. 그러면 우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부터 봐야 될 거예요. 우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한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조각을 옮기는 거야. 조각을 전달하는 거죠. 뭐 쪽지 같은 거 전달하는 거, 이런 게 우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막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그 메모지에다 뭐 적어가지고 야 저거 영식이한테 전해줘. 그러면은 그 들고 가가지고 영식이한테 전해주는 거, 이게 우편이야. 이게 우편.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우편 업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도대체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뭐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좁은 의미의 우편이 있고 넓은 의미의 우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재 내용을 보시면, 자, 뭐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가 우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낼 게 뭐가 있어? 서신, 그러니까 문서죠. 문서. 그다음에 통화가 있다. 통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보세요, 이 통화 아니야? 자, 돈이죠, 돈. 현금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밖에 물건들, 우리가 뭐 이제 소포 보낸다 그러죠. 소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내는 행위, 어떤 문서나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근데 전달을 할 때 어디로 전달을 한다고? 나라 안팎으로 전달한다. 그럼 나라 안으로 보내는 게 국내고 나라 밖으로 보내는 게 국제겠죠. 그죠? 이 행위가 우편 업무라는 거야.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는 것.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우편 업무, 우체국이 하는 일 가운데서 요 우편 업무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우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편 업무 그러면 요걸 생각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야. 넓은 의미의 우편은 우편 관서가, 그 우편 관서라는 게 어디야? 우체국이겠죠. 자, 이 우체국이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는 거는 지금 좁은 의미의 우편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좁은 의미를 딱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우편 업무는 이건데, 우체국에서는 그것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체국이 뭐 하는 데야? 우편 업무 하는 데가 우체국이지? 그러면 우체국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우편 업무다라고 보는 개념이 넓은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우편 업무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우편 업무는 우리가 요걸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우편 업무는 우체국에서 하는 모든 일이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우편 업무는 어떻겠어요? 우편 업무라고 하는 것의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편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우편 업무라고 보는 거다. 우체국이 하는 일은 다 우편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우편과 넓은 의미의 우편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업무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우편 서비스 업무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우편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잖아. 사업은 어디서 해요? 보통? 사업은 기업에서 하죠. 기업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이 우편 업무는요. 기업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업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이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기업이. 그래서 이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리직 공무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업이 하는 사업과 정부가 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기업 사장일 때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났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죠. 투자도 하고 인력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업을 접겠죠. 안 해. 사업 뭐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게 없는데 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건 통신 사업이잖아요.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어느 하나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 전체,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이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난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우편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났어. 그럼 일반 기업이 하면 그냥 안 해. 그리고 사업 접어버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돈을 꾸어와서라도 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돼. 왜? 이 우편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 사업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계리직이 담당하는 일이 회계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회계 업무라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이 회계 업무를 할까요? 경영을 효율적으로 했느냐, 합리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투입이 된 비용에 맞춰서, 그러니까 투입만큼의 어떤 산출이 있었느냐, 얼마만큼의 산출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것이 효율성이죠. 다음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아 그래 그거는 해도 되겠구나, 아 그거는 하면 안 되겠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도록 하느냐 안 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이제 합리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산간 도서 벽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편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선박업체와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건 아 그래 그거는 할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는 뭐 지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주에도 우편을 전달할 수 있도록 뭐 달나라에 우체국을 세운다든지, 뭐 인공위성에 뭐 우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막 우주를 떠돌고 있는 뭐 우주선 그 안에 사람들에게 뭐 어떤 물건을 전달하도록 뭐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 야, 꼭 그럴 필요가 있니? 달나라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야, 거기에다가 우체국을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다 돈을 썼단 말이야? 이런 거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이 회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업무, 우편 사업에서 이 회계 업무는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어떤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업에서 우편 사업의 회계는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 우편 업무는 국가 업무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산 수립이나 결산 업무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우편 서비스 업무도 국가 업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각각의 항목에 뭉뚱그려 가지고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우편 업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이 뭐 다른 사업과는 좀 다른 나름의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편 업무에 대한 예결산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별도로. 그래서 우편 업무에 대한 예산과 우편 업무에 대한 어떤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의 결산은 별도로 해요. 그러니까 우편 업무만 따로 뽑아내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회계에 속하지 않고 특별 회계에 속합니다. 특별 회계에. 그래서 이 독립채산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우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의 분류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산업에 대한 분류를 우리가 많이 배우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산업을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건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뭐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뭐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어떠한 산물들을 그냥 얻어내는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차 산업의 산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또 다른 어떤 산물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2차 산업이 되겠죠. 제조업과 각종 공업들이 2차 산업이 되는 거고요.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야? 1차 산업의 산물, 2차 산업의 산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운송하는 업이라든지 이 자체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부가적인 산업들을 전부 다 3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차 산업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비스업, 뭐 운송업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산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 사람이 콜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라크의 산업 분류라고 해서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분류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그럼 이 내용의 분류에 따르면 우편 사업은 몇 차 산업에 해당이 되느냐? 자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냐? 제조업, 공업이냐? 아니면 서비스 운송업이냐? 3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한다. 또 많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계가 대신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에 가시면 제일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편물들을 전부 다 접수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접수된 우편물을 우편 번호를 보고 다 이렇게 각각 갈 곳으로 배분을 하는 일이야. 배분을 하는 일. 이게 만약에 그 바코드로 전부 다 그 입혀가지고 그 각각의 부서로 보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계는요 오작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딩을 못했어. 그럼 삑 서버려. 근데 사람은 굉장히 미세하게 그러한 것들을 다 전달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업무가 바로 이 우편 사업의 하나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이 이제 우편의 이용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용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편 사업에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관계, 이들 간의 관계,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우편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물건 서신이나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자,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발신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발신인이 있을 거고, 발신인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수신인이 있겠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체국은 뭘 하는 거야? 이 중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중간에서. 중간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신인이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이 그것을 수신인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관계가 어떻게 나누어져요?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물건을 보낼 때 발신인은 어떻게 해야지 물건을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자, 발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우체국은, 우편 관서는 발신인으로부터 받은 서신이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있겠죠. 또 처리된 물건을 어떻게 수신인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수신인이 받았어. 수신인이 물건을 만약에 받았으면 이 물건을, 그러니까 너한테 전달할 물건이 있네 라고 우체국에서 자기한테 왔어. 나한테 왔으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 이거 감사합니다. 받을 수도 있지만 저 이거 받지 않겠어요. 요즘에 그 청탁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명절 때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 아주 그냥 박스로 열심히 물건들 갖다 날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물건이 와도 혹시 몰라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반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송하는 건 뭐야? 나 그 물건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신인이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수신인이 무조건 물건을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야. 얘가 보냈는데 나 이거 안 받을게요. 그러면 우체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걸 발신인한테 보내야 돼요. 너 이거 걔가 안 받는데 또 가져. 이러고 다시 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관계들이 전부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웃깁니다. 그러면 어떤 우편 업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겼어. 분쟁이 생겼으면 자, 이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일단 발신인이 수신인한테 물건을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 발신인과 수신인 간의 관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견해가 하나 있고, 아니지, 야, 물건을 보냈는데 나는 우체국에 보냈잖아. 그럼 이거는 발신인과 우체국의 문제이거나 수신인과 우체국 간의 문제지, 이거는 얘네들이랑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법률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법을 따질 때에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을 이제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해요. 법 그러면 자,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근데 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을 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더라도 공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사법의 규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하나의 개인처럼 취급을 하고서 법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 사업과 관련된 그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가 아니라 사법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 자체는. 그러니까 공무원 자체도 그 우편 사업을 담당하는 우편 관서는,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 공무원이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약에 발송했다가 만약에 얘네가 무슨 물건을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뭐 실수로 잃어버렸다든지, 뭐 어디 뭐 인터넷에 보니까는 그거는 뭐 이제 뭐 탁송업체였는데 뭐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에서 막 악취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에서 막 쓸데없는 악취가 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얘기하기를 그 물건을 변기에 빠뜨렸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발송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변기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에다가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손실보상을 요청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야, 우체국, 너 그거 물어내. 그냥 개인,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사법 간의 관계는. 그런데 자, 아무리 1대1 관계, 법적으로 그렇게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이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서는 국가잖아요. 경영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가 조금 더 셀 수밖에 없어. 파워가 조금 더 세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야,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국민들이 또 거기다 대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에이씨, 또 국가가 그랬대. 에이씨,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떻다? 동등한 지위와 관계를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신인은 발신인대로,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수신인은 수신인대로 나름대로의 권리나 의무가 법령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편 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권,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는 우체국 창구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딱 완전히 접수하도록 갖다 놓은 시기, 그 시기를 이제 계약이 성립된 시기로 보는 거고요. 또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 성립 시기가 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업무가 완료가 되는 시기는 물건을 보냈어.
물건을 보냈는데 이게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수신인한테 완전히 딱 갔다라고 하는 시점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거는 수신인의 거소 우체통 안에 딱 들어간 시기야. 들어간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이 우편 업무가 완료가 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와 도달의 성립 시기,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와 관계 법률을 봅니다. 뭐 경영 주체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경영 주체예요. 국가가 경영 주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우정 업무,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그래서 뭐 우리가 약칭으로 이제 미래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래부에서 이 우편 업무를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러면 우편 업무는 국가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기업에서 이 우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우편법 제2조 2항에 나와 있어요. 자, 누구든지 제1항과 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서신 송달을 하는 우편 업무는 국가 이외의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서신 독점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신을 전달, 서신 업무, 그러니까 문서로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는 오로지 어디서만 할 수 있어? 국가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독점, 서신으로 전달을 하는 거야. 서신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서로 통신하는 거죠. 그럼 그 이외에는 물건 같은 거는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택배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택배사들도 왜 서류 같은 거 보내잖아요. 서류 같은 거. 그 사람들은 서류를 서신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에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딱 한 장이야. 페이퍼로 이루어졌어. 페이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전달을 할 때 항상 우편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두껍게 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건으로 다른 업체에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우편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편에 관한 법률은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속성의 관계 어떠한 관계를 규율하느냐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또 적용이 되는 범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은 국내에만 한정이 된 법이고 국제법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조약이나 어떤 규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편에 관한 법률은 우편법,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별정우체국법 이렇게 국내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냥 우체국과 관련된 우체국에서 우편 업무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업무가 우편법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편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법에 대한 이해가 좀 많아야 되겠죠. 두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편 업무 전체가 아니라 우체국의 창구 업무만 별도로 위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우편 취급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편 취급소. 그건 그냥 쬐까만한 사무실이죠. 그래서 왜 우리 다량의 우편물 같은 것들 보낼 때 그냥 한 통 보내고 2통 보내는 건 그냥 내가 개별적으로 그냥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면 되지만 다량의 우편물 같은 것들을 보낼 때는 왜 요금 별납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장도 찍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지금 이 우편 업무 이외의 업무, 우정 업무들. 그러니까 우편으로 만약에 돈을 보내야 돼. 그럼 뭐 우편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뭐 그 이외의 어떤 금융 업무라든지 우편 업무 이외의 업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별정우체국법입니다. 이 별정우체국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체국이 없는 곳에 우체국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우체국이 이제 별정우체국이죠. 왜 우리 그 통신사 업체들 가운데도 알뜰폰 업체들은 별정통신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기관망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우편 업무만 대신 취급을 해주는 거야.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우편 편의를 위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국내법은 4가지.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국제법규, 뭐 국제법이나 조약,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UPU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국 우편연합 조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편 업무와 관련되어서 서로 이제 맺은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 다자간 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표준 프로세스를 놓고 그것을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그 국제 우편에서 국제 특배 서비스로 E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볼 텐데, 그러면 이 EMS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죠. 그러면 이 국가들끼리는 별도로 다 협정을 맺어. 그렇게 되면 이 EMS 서비스로 이들 나라의 물건을 다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표준 다자간 협정. 하나의 어떤 표준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는, 이걸 우리가 표준 다자간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자간 협정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 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들 사이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규약을 만드는 거야. 이게 양자간 협정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 약칭으로 이제 뭐 MOU라고 얘기를 합니다. MOU. 그래서 뭐 표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와 우편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하자. 뭐 또는 뭐 각각의 나라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를 포함시키자, 방글라데시를 포함시키자.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편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우편 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전달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관공서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뭐 물건 하나를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죠? 집배원들도 뭐 많아야 되고 우체국도 많아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아니 그 물건들을 운반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차도 있어야죠. 배도 있어야죠. 비행기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우편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우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도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하다못해 트럭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아닐걸? 뭐 트럭은 모르겠다. 트럭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운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은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운반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교통시설들을 이들을 10분 이용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선박업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뭐 철도 운송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우리 지금 실을 집 많아서 너네 집 못 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편 사업은 그러한 여러 협력 업체들, 우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성이 있어. 공공성이 아까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좀 보호받아야 돼. 왜 뭐 그 공공 뭐 시설,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임산부나 노약자들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물건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운반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우편물 운송 요구권은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모아가지고 이거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네 철도로 좀 운반해줘. 너네 항공편으로 운반해줘. 너네 선박편으로 운반해줘.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하면 지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돼. 자, 벌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르죠. 과태료라고 하는 건 행정벌인데 벌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사법처리야. 사법적인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강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우편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맡겼을 때 이거를 운반해줘라고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에요. 두 번째, 조력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력 청구권은 자, 우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수행하던 운송 수단이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지금 국가에서 운반하는 건데 이거 빨리 좀 운반해줘. 네가 좀 운반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내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럭을 몰고 막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그 운송하던 트럭이 사고가 났어. 당장에 어떻게 운반할 수가 없어. 이거 빨리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나가던 트럭을 세워.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가지고 이봐. 너 지금 짐칸에 텅텅 비었네? 야, 그러면 요것 좀 실어서 저기다 갖다 줘. 이거 지금 국가 우편물인데 요거 지금 사고가 나서 못 가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거부하면 역시 또 벌금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덜거지로 딱 그냥 받았으니까 그거를 운반하는 데 대가는 별도로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국가 비상사태 때의 조력 청구권입니다. 자, 내가 지금 저 나라에다가 뭐 요즘 뭐 그 스리랑카나 시리아 같은 데는 내전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복잡하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몰디브도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비상사태인 것 같던데. 만약에 거기다가 무슨 서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쟁 같은 게 나가지고 이게 옮길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편관서 외의 직원들한테 야, 이것 좀 전달해 주셔. 그러면 이제 뭐 그 송강호 같은 택시 운전사한테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조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전쟁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맡겨? 그러면 이거는 거부할 수도 있을까? 천만에야. 이것도 거부하면 벌금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뭔가를 운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보다도 우선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운송원들의 통행권이나 통행료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통행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나다닐 수 있는 권리. 근데 내가 여기에서 저 친구한테 어떤 물건을 전달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저 친구한테 가려고 봤더니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갈 길이 없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길이 아닌 곳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통행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길도 없이 그냥 논이야. 뭐 아니면 사유지야. 도로가 없어. 그러면 남의 사유지라 할지라도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야, 너 이거 내 땅인데 왜 너 내 땅 밟고 지나가? 그렇게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통행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지마. 너 내 땅 한 번 지나면 죽어 너. 그래가지고 왜 그 벽 쌓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통행을 방해했을 때는 역시 벌금에 처한다. 근데 이제 통행으로 피해를 입었어. 만약에 논인데 막 밟고 지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벼가 많이 훼손이 됐다든지 밭작물이 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통행료 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편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원과 집배원,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나 다리, 도선장 등을 지나. 도선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박에다 이렇게 싣는, 배에다 싣는 그 도선장 등을 지날 때 통행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선 요구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에다가 싣는 거야. 그러니까 배에다가 싣는 거는 자기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를 못 봐서 그런데 맨날 무슨 뭐 유원지 가가지고 오리배나 보고 뭐 이렇게 통통배나 보고 그래서 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세월호 모습을만 봐도 이건 거의 건물이야, 건물. 그런 데다가 물건을 싣는 거를 어떻게 일개 개인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야, 이 물건 좀 실어줘 라고 요구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그 요구 거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무조건 벌금이야. 네. 그래서 도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우편 업무 전용 물건에 압류를 금지한다. 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 압류라고 하는 건 재산상의 어떤 제약이죠. 사용을 한다든지 갖는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물품인데 우편 업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타치도 못하게 하잖아요. 압류 처리가 되면. 근데 그 압류 처리가 되면 우편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공동해상 또 우편 전용 물건의 부과 면제.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은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도 안 되는 거야.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자, 항해 중 침몰을 피하기 위해 화물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바다에다가 그냥 물건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우편물이나 그 우편 업무와 관련된 물건들은 그 버려야 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죠, 지금 보니까. 다음,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우편 업무와 관련된 물건인데 그 우편물, 전달하려고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도 압류를 거부할 수가 있고, 다음에 전염병들이 발생한다. 그 인도네시아 같은데 무슨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어떤 전염병들이 창궐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거 검역을 좀 필요로 해야 되는데 우편물을 우선적으로 검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자,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피특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 옛날에는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용어들이 바뀌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린애가 왔을 때, 어린애가 보냈을 때, 또 술 취한 사람이 와, 나 이거 보낼 건데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역시 판단을 해야 돼. 의사 무능력자, 내가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식물인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이름으로 뭐 어떻게 보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제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한할 수가 없어요. 네. 어린애가 보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보냈다 하더라도, 술 취해서 보냈다 하더라도 그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야 된다.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편물 비밀 보장과 우편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요, 군사 우편이라는 걸 보냈어요. 군사 우편. 그래서 부대 내에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편지를 쓸 때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보냈었습니다. 네. 지금은 우표를 붙인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냥 군사우편 도장만 딱 찍으면 그냥 무료로 갔어요. 근데 그 부대 내에서 절대로 군사우편을 안 붙이는 사람이 있어. 휴가 나가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봉투에다가 우표를 미리 막 한 20개를 붙여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는 항상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휴가 나가는 사람한테 요거 우체통에다 넣어줘 라고 얘기해. 아니 왜 그래? 왜 네 돈 써가면서 붙여? 그냥 보내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래. 이 군사우편은 이 사전 검열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보지도 않아놓고 되게 잘 알아요. 무슨 판독기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봉투를 이렇게 그 판독기 안에다 넣으면 쫙 스캔하면 모니터에 이제 그 편지 내용이 다 이렇게 딱 뜬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무슨 뭐 부대 내에 뭐 어떤 뭐 불만에 대해서 얘기 뭐 선임하사가 뭐 같아요. 뭐 고참이 뭐 어떻게 괴롭혀요. 뭐 이러면은 이제 이제 뒷조사들 시작하고 막 이제 이런다고 막 그러면서 그 서신에 대한 비밀 보장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다. 그게 사생활 침해다. 여자친구한테 막 좀 달달한 얘기도 좀 쓰고 싶고 막 그런데 이게 막 스캔이 쫙 돼가지고 막 사랑해 하트 뿅뿅 막 이런 게 있으면 좀 민망하기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건 절대로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요, 군사우편을 보낼 때 봉투를 밀봉하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그냥 이렇게 편지만 넣고 그냥 딱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풀로 안 붙이고 그냥 넣었어요. 그때는 검열을 할 수가 있었겠지. 근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완전 밀봉해가지고 붙였거든. 그랬더니 그 스캐너 가지고 본다는 거야. 근데 이 우편물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걸 뭐 이렇게 열어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죠. 예외적인 사항. 어떤 사항들이 있어? 그 우편물이 범죄에 연루가 된 우편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문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 내용을 열어볼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거를 열어볼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신 독점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이 권리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호들도 받고 있죠. 네,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우편 업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에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인데 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마치시고 반드시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